자,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리면은요. 토지에 대한 자산세로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이로서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였으면 분리과세. 그리고 농지랄지 목장 임야에 있다면 세율에 대해서는 0.07%, 공장용 토지일 때는 분리과세에 대한 세율로서 0.2%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토지량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면 종합합산, 합쳤으니까 누진세율로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쭉 나오는데 글자가 초가자가 있으면 그 초가라는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으로서 하시면 되는데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공장 토지였으면 예외상으로서 별도 합산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 라고 느낀다면 별도 합산으로서 되고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인데 그 내용으로서 에너지 자원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염전에 대한 내용과 전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송전시설, 발전시설 이렇게 나왔으면 분리과세 세율은 0.2%로 되고 또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으로서 터미널 2만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세율은 0.2%로서 하시면 되고요. 또 국방상 목적이다. 에 대한 내용도 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은 0.2%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이유로서는 주거 활용에 대한 내용의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왔으면 그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다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되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공익성, 공익 이 말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산업에 관련된 토지로서 분리과세 이러시면 되고요. 세율로 물어본다면 0.2%입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고급 오락장 토지, 해원제 골프장 토지란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인데 세율로 물어볼 때는 가장 높은 세율인 4%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종합합산에 대한 이유로서 나대지,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잡종지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이다. 이 내용이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2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 여기 할 차례인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의 뜻만 알았으면 그 세금의 납세 의무자 원칙은 각기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볼까요? 취득세에서 세원은 취득이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자로 나와주고 또 사시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여요.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납세의무자 정해볼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원은요. 소유죠. 보유에 대해서 과세예요. 보유에 대해서 과세니까 소유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한 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해요. 사실을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예요. 매년마다 과세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했으니까 1 되겠죠. 법에서 정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이게 바로 원칙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아세요? 다른 단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납부 개시일 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납부 개시 시점이 아니라 기준일 됩니다. 그 내용이 왜 틀린가? 내용으로서 봅시다. 납부 개시일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럼 납부 개시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과 연관됐겠죠. 그럼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보죠.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어차피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배워야 될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뒷페이지 폈다가 올 건데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은 226페이지에 있어요. 226페이지 보시면 이 가로에서 납기가 바로 납부기간입니다. 이 납부기간에 대해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되고요.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택에서 세금액이 20만 원 이하였다고 했으면 일괄고지합니다. 일괄고지로서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선박에 대한 내용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에 대한 내용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되죠. 그럼 여기서 납부 개시일 이렇게 했으니까 납부기간에 대한 이 7월 달이었다 하였으면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되겠죠. 그럼 납부 개시일은요 7월 16일이에요. 그럼 7월 16일 시점에서 납부할 거잖아요. 그럼 납부할 건데 여기는 뭐였어요? 기준일로서 6월 1일쯤에 사실상 소유자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 틀리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재산세에서 법에서 나온 날짜에 관한 단어는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 하시면 돼요. 기준일 외에 다른 단어로 나온다면 다 틀려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이고요. 또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이 년도에서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인데 이 년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리고 소유권은 변동될 수 있죠. 소유권 변동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도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이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 보죠. 자, 여기에서 6월 1일 전에 잔금 줬다 하였으면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되겠죠. 언제요? 6월 1일 전에. 그랬을 때 이때 년도의 납세의무자는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을이 됩니다. 을이 납세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변동된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기준일 전에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하였다 이랬으면 이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됩니다. 매수인. 자 보세요. 여기에서 6월 1일 전에 잔금 줬죠. 그러면서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그랬으면 2월 1일 시점에서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납세의무자니까 을이 바로 매수인 되겠죠.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 나오고요. 또 다시 이제 이 내용의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주었다. 이랬으면 6월 1일 이후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되냐면 갑됩니다. 갑은 판 사람이에요. 판 사람이니까 이제 문제상으로서 6월 1일 후에 잔금 지급이 있다고 하였으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여러분들 언제 파는 게 나을까요? 그 연도에 재산세를 안 내려면요 6월 1일 전에 파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연도에 재산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 살려면 언제 사들까요? 6월 1일 이후에 사면 돼요. 그 내용은 실무예요. 실무로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무 내용 알지 말고 요 내용 그대로 하세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 그러면서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했으면 납세문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했으면 매도인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6월 1일 날짜에서 잔금을 지급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법에다가 적어주죠. 법에 적어진 것은 잔금 지급 날짜에서 잔금 지급 날짜와 과세율 날짜가 같은 경우는 매수인을 과세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매수인을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고 한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의 뜻을 또 적어줘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와 서류상에 적어진 자가 같았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다를까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기록된 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때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서 서류에 기록된 자에게 협력 의무를 적어줘요. 협력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등기 되었다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법이 나와집니다. 원래적 법은 이렇게 되죠. 미등기,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법이 나오는데 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 법을 또 듭니다. 또 한 번 더 두는 것이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에 공무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 나는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의서 나갈래, 이렇게 법을 둬요. 그러면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할까 안 할까요? 신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외사항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예외사항. 자,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으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예요. 이제 반대로 공무상 소유자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꼭 있어야 할 단어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신고하지 아니하여 예외적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원칙입니다. 원칙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예요. 자, 이 내용에 따라서 교재 체킹할 수 있어요. 자, 213페이지 보시면 1가로 공무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보시는데 거기에서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밑줄, 신고하지 아니하여 밑줄. 자,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죠?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공무상 소유자 되죠? 거기 밑줄. 페이지는 213페이지. 밑에는 숫자가 2, 1, 3이라고 적어진 곳, 거기 펴시면 거기에서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끝에 뭘까요? 공무상 소유자. 체킹할 수 있겠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밑줄. 그리고 그 옆에 공무상 소유자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다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또 적으세요. 가로하셔가지고 가로하셔서 적는 것은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비교가 돼요. 자,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이 신고라고 나왔으면요. 그때에 대한 내용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제 한번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내용의 문장을 고쳐볼게요. 고쳐볼 때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납세무자 공무상 소유자이다. 틀렸죠?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원칙으로 사실상 소유자인 그 문장에 종중됩니다. 종중이 사실상 소유자거든요.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된 단어가 있어요. 상속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에다가 밑줄. 그 옆에 주된 상속자에다가 밑줄. 이 포인트된 단어 잡아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상속에 관한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 자, 이랬을 때에 납세의무자 정하는데 법을 만든 사람이 상속이라는 내용을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무신고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았음으로써 공무상 소유자 됩니다. 상속이니까 공무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돌아가신 분은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피상속인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피교육자 요 두 개를 생각하면서 요 뜻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피자에 대한 내용이 입을 피자예요. 피교육자도 입을 피자예요. 그래서 주체에 대한 상대편에다가 입을 피자를 둔 겁니다. 교육자를 주체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돼요. 입을 피자, 피교육자 나와서요. 또 다시 살아있는 사람을 주체로 할까요? 돌아가신 분을 주체로 할까요? 살아 계신 분을 주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이 주체니까 돌아가신 분에다가 피자를 붙어요. 피상속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 내용을 설명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요. 피교육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있으니까 피상속인 나오면 또다시 그게 몰라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간결히 합시다. 간결하게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그럼 되겠죠?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그럼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으로 되겠죠? 그럼 돌아가신 분이 공무상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분에게 고지서 나가면 우리는 참 좋습니다. 세금 안 내서 좋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7월 16일 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고 또 다시 9월 16일 날 또 다시 고지서 받고 벌떡 일어나서 들어가시면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참 좋겠는데 그럴 리는 만무죠. 그 만무니까 여기에서 피상속인 공무상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상속 때문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된 단어 뺐네요. 상속 단어 나와주고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다면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로 갑니다. 큰 자니까 표현된 단어는요. 주된. 되겠죠?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오죠.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겁니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이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는 배우자분이 1.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은 일식으로 동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가 될 건데 만약에 배우자분도 안 계셨다 그랬으면
상속지분 큰 자가 없죠. 일식으로 동일하니까. 또 상속지분 큰 자가 둘 이상이잖아요. 둘 이상 됐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연장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된 상속자의 판정이에요.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큰 자다.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었으면 그때는 연장자 이런 내용으로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3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먼저 읽어드리면서 예습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읽어드리면서 체킹할게요. 국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국가 나오면 지자체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연부니까 연 단위로 돈 준 경우죠. 해년마다 연 나오잖아요. 연부 동그라미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 동그라미.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한다. 매수계약자 밑줄. 자, 여기에서 매수계약자란 말이 나오려면 국가란 말과 연부란 말과 무상이란 단어, 이 세 단어가 다 있어야 매수계약자가 나옵니다. 국가, 연부, 무상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라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 미리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에서 매수계약자의 뜻을 봅시다. 매수계약자의 뜻, 이 뜻을 알려면 매수인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비교해봐야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은 자죠. 소유권 넘겨받은 자니까 소유자예요. 그럼 매수계약자는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니까 이 매수계약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님으로써 납세업자는 소유자가 돼야 되죠. 소유자가 되지 않으니까 이 매수계약자는 재산세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뭐 때문에 나왔는가를 볼 때에 연부 계약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재산세는 해년마다 과세죠. 연부란 말은 해년마다 돈 준 경우예요. 해년마다 돈 준 경우에서는 소유권이 넘겨받지 않는 거죠. 그때 이 연부 계약이었을 때에 재산세 납세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매수 계약자입니다. 또 다시 연부란 말은 해년마다 돈 준 경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때 시점에서 국가와 매년 말 2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이랬으면 이게 바로 매년마다 돈 준 경우죠. 그러니까 연부입니다. 연부됨으로써 1년 말일 때에 여기에서 5억 주고요. 또 1년 말일 때 5억을 지급함으로써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를 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누가 넘겨받을까요? 매수인이 넘겨받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요 후년도는요, 납세는 누가 될까요?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년도에 대해서 납세금을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년도가 바로 연부기간 연도죠. 이제 국가 말 나오고 연부기간, 연부말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연부기간 연도에 재산세 납세를 정해서 나온다 이런 거죠. 이제 여기에서 연부계약 체결하다라고 끝났어요. 끝났으면 요 연부기간 연도 요 두 개 연도에서 납세금을 정한다 뜻입니다. 연부란 말이 없으면은요, 그때는 요 후년도예요. 요 후년도니까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인 됩니다. 이 연부기간 연도에서 소유권이 누구 소유권인가 봅시다. 누구 소유권일까요? 국가 소유권이죠. 요 두 개 연도의 소유권은 소유에 대한 내용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니까 국가 요 연부기간 연도인 두 개 연도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국가죠.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개 연도에 대해서 연부기간 연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이제 여기서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연부 체결하고 두 개 연도에 대해서 매수 계약자 소유권 넘겨받지 아니한 매수 계약자 너가 대가를 주지 말고 사용해 그랬어요. 그랬으면 누가 사용 수익합니까? 매수 계약자가 사용 수익하죠. 어느 연도에 대해서 요 두 개 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 연도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매수 계약자단 겁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이 매수 계약자란 말이 나오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국가 나와야죠. 국가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국가 나와야 되고요. 또 어떤 데 있어야 돼요? 연부.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있어야 납세업자는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이제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고쳐볼게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저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 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 수익에 대해서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저산세 납세업자는 매수 계약자이다. 틀렸죠? 저는 거기서 글자 딱 한 글자만 고쳤어요. 한 글자만 고치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장에 대한 내용을, 토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안 틀리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단어 보시면 돼요. 국가, 연부, 무상 나왔다면 매수계약자. 그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 빠지면 매수계약자 나타날 수가 없다 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읽어드릴 때에 국가 그랬어요. 국가 그랬고 또 나오다가 연부 말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라 하지 않고요. 유상 그랬어요. 한 글자 바꿨죠? 유상 그랬는데 이때에 대한 이로서 이제 국가가 연부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이 말은 뭘까요? 월세 받았다는 얘기예요. 월세 받았으니까 그때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가 하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된다는 겁니다. 내용 아셨겠죠? 그래서 국가랄지 연부, 무상 세 단어가 다 나왔으면 납세업자는 매수 계약자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 보니까 연부란 말이 안 나왔어요. 연부란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이 있으면 연부 뜻이다 하시면 돼요. 원래는 선수금 받아에 대한 내용 연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수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해 주는데 설명할 때에 선수금을 알려면 미수금도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요. 또 선지급금도 아셔야 되고 또 다시 미지급금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간손익도 아셔야 돼요. 그럼 기간손익도 알려면은 동적에 대한 내용과 정적 내용 그 내용도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며칠 걸리냐? 3일은 넘게 걸려요. 여러분 학교에서 정적 표현과 동적 표현 아시죠? 모릅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뭐 아니니까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경영학에서 나와요. 경영학에서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연분한 단어와 선수금 단어는 같다 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어차피 내용 몰라도 문장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연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말이 있으면 연부 뜻이다로 하면서 이제 보죠. 동그라미 2번 국가 나왔죠. 또 그 옆에 쭉 가니까 선수금 받아 연부 나왔죠. 또 쭉 가보니까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업자는 매수 계약자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D페이지로 가죠. D페이지에서 4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에요. 그 넉 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로서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채비지, 보류지 배웠죠.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거냐면 사업 시행자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쭉 가다가 끝에서
채비지, 보류지 이 말이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세요. 뭐 체킹할 것으로서 사 가로 밑으로 하나, 둘, 셋째 줄, 첫 글자 딸은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채비지 동그라미, 그 옆에 보류지 동그라미,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에다가 밑줄 치고요. 오 가로. 제가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내용은 공법에서 배웠을 거니까 하찮은 과목인 세법은 설명드리면 안 됩니다. 설명드리면은요, 그 큰 과목인 공법 과목한테 맞아. 그러니까 안 맞기 위해서 설명 안 드리고요. 그리고 오 가로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니까 설명드리는데 먼저 단어부터 찝을게요. 재산세, 길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에다가 동그라미.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사용자다. 사용자에다가 밑줄.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에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유권이었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해방됨과 동시에 일본인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때에 대해서는 사용한 자가 사용수익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문장에서는 어떤 말이 꼭 줄까요?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두겠죠. 그 말 주면은 그 말로써 사용자가 나오면 맞아요. 적어주면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기속이 분명치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찝어줬다 하더라도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여기도 연상하시면 돼요. 뭘로 연상하시냐면 기순 용사다 이런 내용으로서 연상하세요. 그럼 볼 때 기순 하면은 여기에서 기순자에 약간 속자가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기에서 거꾸로 하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순이고요. 거꾸로 하면요 속이고요. 약간 보이죠? 약간 보이니까 기순 되고, 그리고 여기 용사를 거꾸로 해보세요. 사용자 되겠죠? 기순 용사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속 나오고 뒤에가 용자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하시면 그거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앞 페이지 갑시다. 앞 페이지로서 그리고 6가로에 대한 내용이 2019년도 신설됐다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 취득세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습니다. 자, 볼 때 외국인 소유 나오죠. 거기 밑줄. 그리고 뒤에서 임차여 수입 나오죠. 그럼 이때 대해서는 이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소유자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에게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매년마다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끝말 뭘까요? 수입자로 돼요. 수입자에다가 밑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취득세에서 안 배웠는데 라고 할까 봐서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 폈다가 다시 옮겨요.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05페이지 나와요. 105페이지 보시면 4가로에서 뭔가 밑줄 쳐졌죠. 외국인 소유에 밑줄 쳐졌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임차여 수입 밑줄 쳤죠. 끝말은요. 수입자. 똑같아요. 자, 다시 와보세요.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밑줄 쳐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못 믿거든요.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계속 오리발 빼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못 믿거든. 못 믿으니까 밑줄 쳐준 겁니다. 자, 다시 오세요. 다시 214페이지 보세요. 214페이지 보니까 거기에서 6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외국인 소유 나오죠. 거기 밑줄. 동그라미 2번에서 끝에 보니까 임차여 수입 나오죠. 거기 밑줄. 그럼 납세자 누가 할까요? 수입자. 수입자에다가 밑줄 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로 나온 것이 항공기와 선박이에요. 그럼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답으로서 나오지는 않아요.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앞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212페이지 보세요. 212페이지에서 1가로 일반적 경우가 바로 원칙이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기준이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다가 밑줄. 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 대한 이유로서 공동 소유 재산. 자, 공유 재산에다가 밑줄. 공동 소유 재산이었을 때에 대해서 소유자는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죠.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 됩니다. 지분권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가로 갑시다. 가로에서 지분 표시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지분이 균등을 본다. 자, 가로 밑줄 치는데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균등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4가로에서 신탁법 밑줄. 신탁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서 배워요. 이 민법에 대한 내용은 세법보다 엄청나게 큰 과목입니다. 엄청나게 큰 과목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다면 저는 엄청나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맞으니까 그걸 안 맞기 위해서 설명 못 드리고 포인트만 찍습니다. 신탁법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수탁자. 이러시면 됩니다. 수탁자에다가 밑줄. 끝에 수탁자 나오고 마침표 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이게 바로 저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저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할 때에 저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이제 예외 사항으로서 문장에서 공유 이 말 나왔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본다로 나와주고 또 문장에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저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되고 그리고 또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 그리고 상속 나오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으면 주된 상속자로 되고요. 그리고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나왔으면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이 세 단어 중에서 하나로도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 연부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나왔으면 연부 뜻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 문장에서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 드리면은 그 내용이 다 암기가 될 거예요. 215페이지에서 1번 저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은 1번에서 공유재산 공유 나왔죠. 요새니까 끝말은 지분권자 맞죠. 그리고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가로 안 들어가 보니까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 맞죠. 가로 밖 가로 안 다 맞고요.
2번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 불 나왔죠. 그랬으면 끝말 가야죠. 사용자 맞고요. 3번 지자체 국가 나왔죠. 그리고 쭉 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니까 무상 나왔죠. 매수 계약자 맞고요. 4번 내서 거기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죠. 였으니까 납세자는 공무상 소유자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상속 나왔죠. 그리고 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으니까 납세자는 주된 상속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된 상속자 단에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28회 때 문제예요. 28회 때 문제로서 28회 때 문제 세법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웠다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십시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뉴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닌 것.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서 기억 5월 31일에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한 경우 납세자는 매도인. 그래서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 전에 있죠. 그때 납세자는 매수인. 틀렸죠? 틀렸으니까 기억 답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공유 나오죠. 공유 나왔으니까 납세자는 지분권자.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신탁법 나왔죠. 그럼 납세자는 수탁자 되는데 끝에 보니까 위탁자.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에 대한 리을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채비지. 그럼 납세자는 사업 시행자. 틀렸죠?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단어만 찾아내서 문제 풀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서 4번 과세 표준. 1번에서 과세 표준 나오죠. 과세 표준에서 뭔가 적어졌죠. 안 적어졌습니까? 적어졌죠. 설명했다는 겁니다.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이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나왔을 때는 시가 편입 곱하기 공정 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선박 항구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으로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공정에 대한 내용이 설명 안 드렸으니까 공정 설명 드릴게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할 때에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로 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요. 이제 문제를 풀 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에서 70 나오면 그게 공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택에서 60 나오면 그게 공정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될 줄 알았는데 개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두고 왜 그대로 놔두는가 봤더니 이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니까 국회에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고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과 똑같은 거니까 이제 아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에 공정을 곱한다.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선박, 항공유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공정 곱하지 않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알면 거기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페이지는 다 아신 겁니다. 이 다 알았으면 거기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 풀어져 있죠? 안 풀어져 있습니까? 풀었죠.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세율로 가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도 일부적 내용은 설명드렸어요. 그랬으니까 체킹만 하겠습니다.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 보는데,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가감, 더했다가 뺐다로 되는 거니까 고무줄 보시면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음으로써 탄력적 그러죠. 이 내용이 탄력세율입니다. 밑에다가 적으세요. 탄력세율.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탄력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을 두고 있어요. 왜 탄력세율을 두고 있냐면요, 지자체마다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둡니다. 그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50에 대한 탄력세율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지자체는 재정이 아주 빈약해요. 재정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빈약하니까 세금은 어떨까요? 많이 징수해야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세금 징수함으로써 플러스 50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재정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세금은요? 세금은 적게 징수해야죠. 적게 징수하니까 마이너스 50까지 내릴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법이 나온 것이 바로 탄력세율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다가 실무적 내용으로서 대입시킵시다. 대입시킬 때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프랭카드에서 우리 지자체는 재정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다, 빚이 없다, 부채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이건 다 뻥이에요. 뻥이니까 알 필요 없고 이런 지자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거의 다가 이쪽입니다. 거의 다 이쪽.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 인천이에요. 예전에 인천 한 몇 년 전이냐면 한 15년 전 될 겁니다. 15년 전에서 인천시장에 대한 내용이 모 부분인데 그분은요. 여기 폭탄 유리병 들고 이건 폭탄이다 하신 분 계세요. 그분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징수할 때 15년 전이니까 인천의 아파트 가격들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를 많이 징수했어요. 징수함으로써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개발한 데가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다음 시장은 아시안 게임 해야 돼요. 아시안 게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세금에 대해서 플러스 50으로서 징수하고 싶어 해요. 그럼 플러스 50으로서 징수하고 싶었을 때 플러스 50으로 징수하라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 때에 그 시장이 뽑힐까요? 안 뽑혀요. 안 뽑히니까 여기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못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때가 대선 때예요. 대선 때에서 아시안 게임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내가 찍겠다라고 신문에다가 거기 내용을 아예 크게 박아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인천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돈을 보조해 주겠다고 공약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무사히 치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이 실무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론상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지방세에서 시험 범위에 있는 세금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해당 연도만 적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론상으로서만 기억하세요.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 연으로서 적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D페이지로 가져서 토지에 대한 세율 분리과세 되는 거 아시겠죠? 몇식입니까? 농지 목장이면은요 0.07% 표 체킹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율 분리과세에 대한으로서 골프장, 이 골프장이 해원제 골프장, 고락장은요 4%로 되겠죠. 4%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 공장 용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장 용지랄지 염전, 터미널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인데 세율은 0.2%로 나오죠. 거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누진세율만 아시면 돼요. 누진세율이다. 첫 칸은 0.2 나오죠. 그 칸은요 0.5. 그럼 연결하면 0.2%부터 0.5%의 누진세율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별도 합산 첫 칸에 대한이 0.2죠. 끝칸은요 0.4, 0.2%부터 0.4%의 누진세율. 그 다음에 이 가로 건축물, 동그라미 1번에서 건축물로서 일반 건축물 나오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의 원칙적 세율이에요. 몇입니까? 0.25%, 1000분의 25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예외적 내용으로서 숫자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골프장, 고부락장, 건축물 이건 아시겠죠? 몇 프로일까요? 토지와 건축물 똑같게 4%입니다. 토지도 4%, 건축물도 4%. 그래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세율은 몇이겠다? 0.25%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골프장, 고부락장은요 4%. 그 다음에 3가로 주택의 세율.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해주는데 왜 다음 시간에 하면 구별할 게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여기까지 마친다 하겠으니까 이제 책을 덮고 가실 모양인데 잠시 대기하십시오. 오늘 배웠던 거 오늘 그대로 복습하고 가세요. 저는 못 믿어요. 하찮은 과목이니까 학원 수업 끝내세요. 복습하는데 앞페이지 펴가면서 합시다. 189페이지에서 재산세는 과세 대상을 보유, 과세 대상은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해주고, 그리고 물건 소재지를 관할, 이건 납세지다. 납세지는 재산세에서는 재산, 소재지, 시, 군, 구로 나와주고, 그리고 고지서로서 징수하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물건별 과세다. 동그라미 3번에서 사실과세로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로 되고, 동그라미 4번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조심하실 점으로서 재산분 주민세 나왔으면 그때도 기준일인데 날짜는 7월 1일이다 라는 이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서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동그라미 8번에서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세기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다. 이 모든 토지는 미등록 토지를 포함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건축물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 건축물인데 상가랄지 공장용 건물이다. 또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다
라는 이유로서 건축물 이렇게 나왔을 때 세율로 물어본다면 원칙적 세율은 0.25%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3가로에서 주택은 6거루,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수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되는 건데,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에 주택마다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별 세액 산정, 세액 산정을 물어볼 때는 주택별 세액 산정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다. 일반 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고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농가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4번에서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오면서 한 동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말은 주거 분만 주택, 한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거다, 한 사람 거니까 한쪽에 몰빵한다.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선박은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으로서 나와주고요. 뒷페이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구별에 대한 이유로서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였으면 분리과세, 일치된 농지, 목장에 대해서 세율은 0.07%, 임야에 대한 내용 환경이란 단어가 있으면,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세율은 0.07%, 공장용 토지는 분리과세일 때 세율은 0.2%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종합합산인데, 예외상으로서 공장용 토지는 불일치 시 별도 합산이다 라는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세 번째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초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으로서 하시고, 또 네 번째로서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고 하였으면 별도 합산, 예를 들어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나왔으면 장사니까 영업, 별도 합산,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나왔어도 별도 합산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기간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인데 여기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에너지 자원 공급으로서는 염전에 대한 내용과 전기에 관련된 발전시설, 송전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은 0.2%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터미널 이 말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분리과세 0.2% 세율이다. 그리고 국방상 이 말 나왔으면 여기도 기간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은 0.2%,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거에 대한 내용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다. 그리고 공익 이 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0.2% 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급 오락장 토지, 해원제 골프장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는 분리과세인데 세율은 아주 높게 4%다. 토지도 건축물도 4%다로 하시면 되고, 종합합산에 대한 이유로서 나대지,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잡종지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212페이지에서 재산세 납세문자, 재산세 납세문자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회상 소유자,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때 사회상 소유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을 했으면
그때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연료자가 같았다면 그때는 매수인으로서 가는 것이고요. 또 문장에서 공유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되고, 또 그 밑에 1가로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 그리고 2가로에서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으면 주된 상속자, 3가로에서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단어 나왔으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나왔으면 연부 뜻이다 하시면 되고요. 뒷페이지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채비지, 보류지 나왔으면 사업 시행자, 기속, 불 나왔으면 사용자, 여가 납세 의무자 되고,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 나왔으면 시가 편입 곱하기 공장, 공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인데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서는 세율에 대한 이로서 주택의 세율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